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막 정년을 맞이한 68세 노인 박정만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이었던 순간,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10년의 공백과 예상치 못한 결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친구를 위해 무엇까지 해보셨나요? 저는 10년 전 절친한 친구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것도 노후를 위해 10년간 모아둔 2천만 원 전부를요.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김민수와 친구였습니다. 가난했던 우리는 서로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자랐죠. 민수는 항상 웃음이 많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의 우정은 끈끈했습니다. 대학은 각자 다른 곳으로 진학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서로의 소식을 나눴죠. 저는 은행에 취직해 안정적인 생활을 했고 민수는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유통업이었는데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점차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서로의 경조사를 챙기고 가족 여행도 함께 가는 사이였습니다. 민수의 아들 준서가 태어났을 때 제가 돌잔치 비용을 전부 대기도 했죠. 그만큼 우리는 형제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58세가 되던 해 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우면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날로 기억됩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수요일 오후 사무실 앞에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밝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은 충혈된 채로 말이죠. 정만아, 잠깐 시간 있니? 퇴근 시간이 가까워 저는 민수를 데리고 근처 찻집으로 갔습니다. 차를 앞에 두고 민수는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기를 반복했죠. 무슨 일이야? 얼굴이 영 좋지 않네. 제 물음에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만아, 난 이제 끝났어. 그 말과 함께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자 민수는 욕심을 냈습니다. 더 큰 규모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고 지인들에게서 투자금을 모았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와 경쟁사의 등장으로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고리 대금업자에게 빌린 돈이 있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2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까지 날아갈 위기야. 아내와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소. 민수는 그동안 여러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마지막 희망으로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만아, 제발 도와줘. 내 인생에서 마지막 부탁이야. 꼭 갚을게. 아이들 학비도 못 내고 집도 잃고. 그런 꼴 보이기 싫어. 민수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제 통장에는 퇴직 후 노후를 위해 모아둔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집 한 채 없이 월세 살림을 하던 저에게는 퇴직 후 유일한 버팀목이 될 돈이었죠.
아내와 함께 작은 가게라도 차릴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그 돈이. 발을 꺼내려는 순간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민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고리 대금업자였던 모양입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주일만 더 기다려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죽고 싶다. 정말 죽고 싶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초등학교 시절 민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고픈 저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던 모습,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밤새 제 곁을 지켜주던 모습, 제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 모두를 감동시켰던 모습.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기다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으로 갔습니다. ATM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딱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제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작은 분식집을 차리기 위해 또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해 모아둔 소중한 돈이었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걸 빌려주면 나중에 정말 갚을까? 만약 못 갚으면 우리 노후는 어떡하지?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하지?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찻집에서 눈물을 흘리던 민수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결국 저는 2천만 원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두툼한 현금 뭉치를 들고 찻집으로 돌아가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2천만 원 전부야. 갚을 수 있을 때 갚아.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제 손을 꽉 잡고 흐느꼈습니다. 정만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반드시 갚을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화를 냈지만 우리 부부는 오랜 시간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건 올바른 선택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저에게 10년의 힘든 시간과 함께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결말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날 이후 민수와의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수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가 급한 불을 끄느라 바쁠 거라 생각했습니다. 고리 대금업자에게 돈을 갚고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사업 정리를 시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면 돼.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적인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번호가 변경된 것이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지만 아직은 이해하려 했습니다. 부채를 피하기 위해 번호를 바꿨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3달이 지난 주말 저는 아내와 함께 민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인터폰을 눌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렸더니 60대쯤 되는 아주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김민수 씨요. 아, 그 가족 한 달쯤 전에 이사 갔어요. 밤중에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말도 없었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수가 저를 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혹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그 돈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퇴직까지 1년 그 돈이 없다면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지 생각하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민수는 30년 지기 친구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가까웠던 몇몇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모두 그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만이 너 민수한테 돈 빌려줬다면서? 그 사람 여기저기서 돈 빌려서 도망갔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설마 민수가 나까지 속인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랜 우정을 떠올리며 의심을 지워버렸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돌아와서 모든 걸 설명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시점, 저는 심각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노후 준비금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퇴직금은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노후 계획을 실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차리려던 작은 분식집 계획은 무산되었고, 대신 월세가 조금 더 저렴한 동네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은행을 떠나는 날 동료들은 퇴직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주는 가운데서도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내에게 어떤 노후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불안감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정만 씨, 퇴직 후 계획은 세우셨어요?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아직 구체적으로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퇴직 후 첫 달은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하며 민수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갑자기 나타나 웃으며 2천만 원을 내밀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생활은 점점 팍팍해졌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60세 가까운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결국 주유소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아내는 동네 슈퍼에서 시간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전 상상했던 노후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민수의 고향인 전라도 순천에 살고 있는 그의 사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촌은 민수가 1년 전 잠깐 찾아왔다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사업 실패로 정신적 충격이 컸나 봐요.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 후로 소식은 들은 적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민수가 저를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왜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을까요? 한 통의 문자, 짧은 전화 한 통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민수에 대한 기대를 거의 접었습니다. 간혹 TV에서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을 볼 때면 혹시 민수가 나오지 않을까 화면을 주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길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원망의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야. 어떻게 30년 우정을 돈 때문에 저버릴 수 있지? 그렇게 중얼거리다가도 곧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물질적인 건가? 친구를 도와준 것을 후회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괴로웠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우연히 민수의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강남의 백화점 앞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손자의 옷을 사러 가던 길이었죠. 멀리서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혜진 씨 맞죠?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저를 알아보고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정만 씨, 민수는 어디 있어요? 5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모두가 걱정했어요. 혜진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쉽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민수 씨가 못하게 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지금 민수는 어디 있어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정말 쉽게 큰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꼭 다시 찾아뵐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적어도 민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피하는 걸까요? 그저 돈을 갚지 못해서 부끄러운 것뿐일까요? 7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화장품 업계 신생 브랜드 민수 코스메틱 해외 진출 성공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실린 회사 대표는 분명 민수가 아니었지만 회사 이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민수가 새로운 이름으로 사업을 재개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왜 저에게 돈을 갚지 않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잊어요. 그 돈은 날아갔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잖아요. 아내의 말대로였습니다. 비록 화려한 노후는 아니었지만 우리 부부는 작은 월세 집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주말마다 놀러오는 재미,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 두는 즐거움, 아내와 함께하는 아침 산책.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9년이 지났을 때 저는 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이 있어 큰 부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백만 원의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저축해둔 돈이 있었다면 걱정 없었을 텐데 결국 아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아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수를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넌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니?
나처럼 아픈 적은 없었니? 혹시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렇게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68세가 되었고 아내는 66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아르바이트도 이제는 힘들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빠듯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민수에 대한 생각은 이제 가끔씩만 떠올랐습니다. 길거리에서 그와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잠시 가슴이 뛰기도 했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10년이란 세월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소설가도 쓰지 못할 반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작년 겨울 눈이 소복이 쌓인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깥은 칼바람이 불고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지만 저는 월세방의 작은 방바닥에 앉아 전기장판 위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동네 마트에 잠시 장을 보러 나갔고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사진첩에는 젊은 시절 민수와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함께 찍은 사진, 민수의 첫 가게 오픈했을 때 축하해 주러 간 날의 사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갔던 여행 사진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끔씩 이렇게 사진을 보며 옛 친구를 그리워했습니다. 민수야,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중얼거리며 사진첩을 덮으려는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 의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나 딸은 주말이 아니면 잘 오지 않았고 배달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죠. 허리를 붙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급하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다가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정만 어르신이신가요? 제 이름을 아는 낯선 목소리에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많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 누군가를 오래 서 있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소만 누구시오? 저는 김준서라고 합니다. 김민수의 장남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한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의 아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민수의 소식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키 큰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청년은 코트 위로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양손에는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 마치 30년 전 제가 처음 만났던 젊은 시절의 민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콧날, 그리고 아버지를 쏙 빼닮은 입술까지. 아, 정말 민수의 아들이구나.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갑자기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정신을 차리고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거실로 들어서자 준서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13평 남짓한 작은 월세 아파트.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TV, 그리고 구석에 쌓인 약봉지들까지.
부끄러웠지만 이것이 제 현실이었습니다. 안게. 차라도 한잔할까?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자니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왜 지금? 민수는 어디 있지? 돈을 갚으러 온 걸까? 차를 들고 돌아와 준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어떻게 지내나? 제 질문에 준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소식 들으셨나요? 아니, 10년 동안 소식이 없었네. 어디 있나? 준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귀에서 윙소리가 나고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죽었다고? 그것도 5년 전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수가 죽었다고? 어떻게? 왜? 말을 잇지 못하고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준서는 조용히 제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충격적인 소식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장례식에도 초대받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민수는 끝까지 저를 피했을까요? 그런데 왜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았지? 나는 민수의 30년 지기 친구였는데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네.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르신께 빚이 있는데 그걸 갚지 못한 채로 얼굴을 보이는 게 너무 부끄럽다고.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의 3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났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수가 끝까지 저를 생각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어르신을 많이 생각하셨어요. 병상에서도 어르신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내가 정만이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 돈을 꼭 갚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준서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를 내려 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민수도 힘들었겠구나 싶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해 친구 얼굴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났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지금 왔나? 준서는 조심스럽게 들고 온 종이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것을 꼭 정만호 아저씨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과 함께 두툼한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놀라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2천만 원의 이자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아버지께서 병상에서도 항상 이 돈을 모으고 계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꼭 정만이에게 갚아야 한다고 하셨죠. 손이 떨려 돈을 제대로 셀 수도 없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원금의 10년치 이자까지 더해진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있던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의 서툰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정만아, 내가 너무 늦게 이 돈을 돌려보내 미안하다. 사업이 망한 후 해외로 도피했고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
내가 빌려준 돈으로 우리 가족은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위암 진단을 받았고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내 아이들에게 내 은혜를 꼭 갚으라고 유언했다.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오랜 친구야. 글씨가 점점 흐려지더니 마지막 부분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병상에서 힘겹게 쓴 글씨인 듯 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이 돈을 모으셨나?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치료비로 써야 할 돈까지 아끼시면서요. 어머니도 반대하셨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정만이에게 갚아야 한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수가 치료비를 아끼면서까지 저에게 돈을 갚으려 했다니. 그 생각을 하니 더 이상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5년이나 지나서 이제 오셨나요? 준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사과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5년 전이 맞지만 그때 아버지가 모으신 돈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까지 셋이서 아버지 유언을 지키기 위해 추가로 돈을 모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죄책감을 느끼셨던 분을 찾아뵙는 게,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의 가족들이 5년 동안 돈을 모아 아버지의 빚을 갚으러 왔다니. 그것도 아픈 민수가 치료비를 아껴가며 모았던 돈에 보태서 말이죠. 그동안 어머니와 준서 씨는 어떻게 지냈나? 준서는 조금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병상에 계실 때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꿈을 갖게 되었거든요. 동생은 올해 대학교 3학년이고요. 어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시면서 저희를 뒷바라지 하셨어요. 의사라. 30대가 되기 전에 의사가 됐다는 건 민수의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웠고 대견했습니다. 마치 제 아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에 많이 아프셨어요. 준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하지만 편안하게 가셨어요. 어르신 얘기를 하실 때만큼은 항상 밝은 표정이셨어요. 정만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그 친구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준 민수에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더 일찍 연락하지 않았는지, 왜 함께 마지막을 보내지 못했는지 아쉬움이 컸습니다. 혹시 민수 무덤이 어디 있나? 서울 근교 양주에 있습니다. 언제든 모시고 가겠습니다. 꼭 그래주게. 친구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아내는 준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분은 여기 민수 아들이야. 준서라고. 아내의 얼굴도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내도 민수의 이름을 들으면 복잡한 감정이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10년 동안 저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준서는 공손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김준서라고 합니다. 김민수의 아들입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반가워요. 아버지 많이 닮았네. 그날 저녁 우리는 준서와 함께 오랜만에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민수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민수는 어떻게 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훔치며 말이죠. 이제 10년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민수가 저를 피한 이유, 연락을 끊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해 부끄러웠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준서가 들려준 이야기는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민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준서와 함께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내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저와 준서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앞에는 두툼한 현금 다발이 놓여 있었고 민수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10년 동안. 준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르신께 아직 다 말씀드리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서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지만 조심스럽게 보관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쓰신 편지입니다. 어르신만 보시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민수의 또렷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정만아, 이 편지를 받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여. 10년 동안 연락하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게. 민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 후 정말로 고리 대금업자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빌려준 돈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그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채권자들의 추적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만 있다가 돌아올 생각이었어. 하지만 한국에 있는 채권자들이 여전히 나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들였어. 준서와 동생 준호 그리고 아내까지. 우리는 작은 방 하나를 빌려 네 식구가 함께 살았어. 민수는 필리핀에서 한국어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한류 열풍 덕분에 점차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그는 이미 두 번째 학원을 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자 내게 연락하려 했어. 돈을 갚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말이야. 하지만 너무 부끄러웠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너를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몇 번이고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곤 했지. 읽어 내려갈수록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아내가 차를 가져왔지만 저는 손을 들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3년째 되던 해 난 갑자기 복통을 느꼈어. 병원에 갔더니 말기 위암 판정을 받았지. 의사는 내게 6개월 시간이 남았다고 했어.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돈 때문에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었고, 이제는 너를 다시 만날 시간조차 없게 된 거였어. 민수는 남은 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치료비로 써야 할 돈까지 아끼면서 저에게 갚을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내게 직접 이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요. 정만아,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였어. 내가 빌려준 돈 덕분에 우리 가족은 새 출발을 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 내 덕분에 준서는 의사의 꿈을 키울 수 있었고 준호는 대학에 갈 수 있었어. 영원히 감사할게.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을 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품었던 원망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친구를 직접 만나지 못한 아쉬움만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희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정만이 아저씨에게 빚을 꼭 갚아라.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친구였는지 말해줘라라고요. 그때 준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준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3년 전입니다. 그리고 제 눈이 커졌습니다. 3년 전이라고요. 그런데 왜 5년이라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모으신 돈은 이자를 포함해도 1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온 걸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까지 셋이서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추가로 2년을 더 일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아버지가 시작한 한국어 학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돈을 모았죠. 동생은 대학을 1년 휴학하고 함께 일했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수의 가족들이 2년 동안 돈을 더 모아 아버지의 빚을 갚으러 왔다니. 그것도 아픈 민수가 치료비를 아껴가며 모았던 돈에 보태서 말이죠. 왜 그렇게까지 했나요? 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빚을 갚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때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꼭 의사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의사들이 나 같은 환자를 살리지 못해도 내가 의사가 되면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서 의대에 들어갔고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의사라. 그것도 외국에서.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을까요? 민수의 아들이 그 힘든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험을 다시 봐야 했고, 준비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했어요. 어머니와 동생은 필리핀에 남아 학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지난달에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준서는 주머니에서 의사 면허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김준서라는 이름과 함께 의사 자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의 아들이 이토록 힘든 길을 걸어왔다니. 그것도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요.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을 5년 전이라고 했나요? 준서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 어르신을 뵈러 오기 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더 마음 아파하실까봐.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돈을 더 모았다는 사실을 알리면 어르신이 받기 꺼려 하실까봐 염려됐습니다. 어쩐지 그럴 것 같았습니다. 만약 3년 전이라고 했다면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냐고 물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민수 가족이 추가로 돈을 모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아마도 받기를 주저했을 겁니다. 그때 준서가 배낭에서 작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시간들의 사진이에요. 앨범을 열자 필리핀 병원에서 찍은 민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얼굴은 헬쑥해졌지만 그래도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에 둘러싸여 행복해 보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또 다른 사진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병상에서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준서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몇 달 동안 계속 일기를 쓰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이 어르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추억, 감사한 마음, 그리고 사과의 말들. 다음 페이지에는 놀라운 사진이 있었습니다. 병상의 민수 옆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 제 사진이 액자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20살 때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이 사진을 곁에 두셨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하시면서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앨범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마치 민수를 안는 것처럼 말이죠. 준서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어르신께 말씀드리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 저는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부탁하신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정만이 아저씨가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가 의사가 된 후 꼭 도와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부터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에 레지던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심장 상태에 대해 아들분께 들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어떻게 어르신의 아들이 우연히 제 동기의 환자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함을 듣고 혹시나 해서 물어봤죠. 그렇게 어르신께서 심장 문제로 고생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지난주 아들이 갑자기 제 건강을 걱정하며 심장 전문의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심장 전문의는 아니지만 좋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수가 저에게 빚진 마음의 부담을 아들에게까지 넘겨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 준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사로서 환자를 돕고 싶습니다. 어르신이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친구셨다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이어받은 준서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서는 배낭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형님, 그러니까 제 큰아버지 것이었다고 해요. 원래 아버지가 어르신 결혼식 때 주려고 했던 것인데 어떤 이유에선지 주지 못하셨대요. 아버지는 이것도 꼭 어르신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회중시계를 받아들고 자세히 보니 뒷면에 작은 글씨로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여, 우리의 우정은 시간을 초월한다. 민수, 그 순간 1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민수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웃음소리, 그의 체온, 그리고 그의 진심이 이 작은 시계를 통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준서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어르신을 생각하셨어요. 내가 정만이를 만나지 못하고 떠나는 게 가장 후회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분의 우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원망했던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민수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리의 우정을 지키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르신께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고 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만아,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리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저는 준서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민수를 안는 것처럼. 저는 이제 친구를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우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했으니까요.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10년의 기다림과 원망이 이렇게 풀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중시계를 손에 꼭 쥐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빛은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빛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춰옵니다. 오늘처럼 말이죠. 민수의 아들 준서가 가져온 이 예상치 못한 선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우정의 가치를 일깨워준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준서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준서는 제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오랜만에 손님을 맞이하는 설렘에 부산이 움직였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이불을 꺼내왔고 저는 소주 한 병을 꺼내 준서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정만 아저씨와 술 한잔하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진다고. 준서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수와 함께했던 술자리가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대학 시절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며 밤새 꿈을 이야기했던 날들.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민수와 나눴던 술잔들. 준서야, 내 아버지와 나는 30년 우정이었어. 첫 만남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항상 서로를 의지했지. 술잔을 기울이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학 축제 때 민수가 여학생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 삑사리를 내서 도망쳤던 이야기, 제가 첫 월급을 받고 민수에게 한턱 쏘다가 지갑을 잃어버려 결국 민수가 계산했던 이야기, 민수의 결혼식에서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축사를 중간에 까먹었던 이야기. 아버지도 그 이야기들 자주 하셨어요. 특히 어르신이 결혼식장에서 축사를 까먹은 이야기는 집에서 항상 웃으며 말씀하셨죠. 준서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가 저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준서는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이번 주말에 아버지 묘소에 같이 가시겠어요? 어머니와 동생도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주말에 양주에 있는 민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민수의 아내 혜진 씨와 둘째 아들 준호까지 함께였습니다. 준호는 이제 대학교 3학년 키 큰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묘소 앞에 서자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민수의 이름을 보니 지난 1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준비해간 국화꽃을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민수야, 나 왔어. 미안하다. 너를 오해했구나. 마지막까지 괴롭히지 않아 미안하다. 묘소를 떠나며 혜진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만 씨, 남편이 마지막까지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그런데 죄송한 마음에 연락을 못했어요.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생활, 민수의 마지막 날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준서의 이야기까지. 10년의 공백을 메우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에 심장 검사 예약을 해놨어요. 최고의 교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준서의 말에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아들처럼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준서가 안내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심장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준서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의 심장 전문의와 상담을 주선해 주었고 덕분에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남긴 돈으로 저는 병원비를 충당하고 남은 돈으로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월세 집에서 나와 조금 더 넓고 따뜻한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내는 그 집에서 작은 화분들을 가꾸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꽃과 함께하는 일상이 우리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준서는 이제 저희 집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가끔은 제 손자들과도 어울려 놀았습니다. 마치 또 다른 손자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준서가 특별한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민수를 대신해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길 부탁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대신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어르신께 부탁하셨을 거예요. 정만이 아저씨는 내 또 다른 나라고 항상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수의 아들 결혼식에서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10년 전 끊어졌던 우리의 우정이 다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민수가 물려준 회중시계를 양복 주머니에 넣고 준비했습니다. 신랑 준서의 입장을 앞두고 그의 어머니 혜진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만 씨, 오늘 이 자리에 남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민수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준서를 통해서 식장에 앉아 준서가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민수의 젊은 시절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서로의 결혼식에서 축하해주며 앞날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꿈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준서가 특별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수의 손자. 이제 제게는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름을 지을 생각이니? 준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들이라면 민정이라고 지으려고 해요. 아버지 민자와 어르신의 정자를 따서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수와 제 이름을 따서 아이 이름을 짓다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그리고 9개월 후 민정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이상하게도 민수가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가 미소 지으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민수야, 내 손자 봤니? 정말 너랑 닮았어. 병원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주머니에서 민수가 준 회중시계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꺼내보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갑자기 움직이다니.
민정이가 태어난 지 1년 그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 집 근처로 이사온 준서 가족은 주말마다 저희 집에 놀러 왔고, 저는 마치 친손자처럼 민정이를 무릎에 앉히고 놀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정이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에 앉은 노인이 물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나오셨군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민정이는 제 친손자가 아니었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이미 친손자나 다름없었습니다. 네, 제 친구 손자인데. 아니, 제 손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돈을 빌려주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 더 큰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확장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민수의 자식과 손자를 통해 우리의 우정은 시간을 넘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단지 친구를 돕기 위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 돈은 제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했습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가 있을까요? 준서가 종종 묻습니다. 어르신 혹시 후회하신 적 있으세요? 그때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신 것을. 그럴 때마다 저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단 한 번도 없어. 그 돈이 없었다면 지금의 너도 민정이도 내 삶에 없었을 테니까.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도 멀리 돌아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민수에게 빌려준 2천만 원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정의 가치를 시험하는 시간이었고, 결국 그 우정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민수가 남긴 회중시계를 항상 가슴 가까이에 두고 다닙니다. 가끔 시계를 들여다보며 생각합니다. 친구여, 우리의 우정은 시간을 초월한다. 그 말처럼 우리의 우정은 죽음도 시간도 넘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68세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 그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돈이 아닌 관계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제는 준서가 둘째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아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수정으로 짓기로 했대요. 민수의 수자와 제 이름 정자를 따서 말이죠. 또 다른 소중한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는 무엇일까요? 주식, 부동산, 아니면 사업. 제 경험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값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투자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테니까요. 10년 전 친구를 위해 내어준 2천만 원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였습니다. 그 돈은 단순히 원금과 이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 따뜻한 추억, 그리고 영원한 우정의 증표로 돌아왔으니까요. 우정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돈을 통해 그 우정의 깊이를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처럼 말이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민수가 남긴 회중시계의 시간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민수가 나를 지켜보고 있겠지. 그렇게 우리의 우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제 이야기처럼 오래된 인연이 뜻밖의 방법으로 다시 연결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구를 위해 큰 희생을 했던 경험은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일은 많은 관계를 깨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이면에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요. 제가 민수를 원망했던 시간들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오래된 친구가 있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말이죠. 우리 모두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제 이별이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오랜 시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마음이 닿았다면 주위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오늘 이 내용을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 두시면 매일 새로운 인생 사연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님들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